하마네 죽기 전까지만 해도 이란에서는 하마네의 이름으로 나왔던 파트와가 있어요. 파트와에는 핵 개발은 하람이다 나와 있어요. 하람은 무슬림들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혁명 수비대 애들 중에서는 핵 개발을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마네이 그런 거를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오늘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알파고 신하 씨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짧게 소개 한번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소개는 그냥 네. 2004년에 한국에 왔고 2018년에 한국인을 기화했던 예전에 터키 특파원이었지만 지금은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알파고입니다. 그 성함에 알파고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 건가요? 알파고는 알프 하면 알프 LAP 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그거예요. 덜골말로 병사, 군인 아니면 젊은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아고는 모자예요. 자 그러면 알파고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퀴즈. 군인의 모자? 그렇죠. 투구입니다. 투구.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씨를 터키 정부가 우리 가족에다가 그냥 강제로 준 거예요. 덜골 정신을 가져라. 니네들 쿠르드족인데. 근데 성씨를 주면 의미를 좀 알려주지. 의미를 몰라. 누구도 몰라요. 알파고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근데 의미가 뭔지 몰랐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알타이 언어들을 공부하고 있는 이영석 교수님 강의를 하다가 네. 물어봤어요. 교수님 이제 알타이 언어들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내 성씨가 무슨 의미예요? 어머. 하니까 알파고는 이미 옛날 기록들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두구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순항 중이다 라고 예.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군이 얘기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공격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로 거기서 뭔가 좀 약간 안 돼가지고 미군이 진짜 자위권 차원에서 뭐 이란이 뭘 했는데 거기에 대응으로 한 거거나 네. 아니면 제가 나름 좀 약간 공식화를 하려고 하는데 왜 지금 협상이 되냐 안 되냐? 미국의 이번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자본주의 계열의 연대하고 이제 시현주의 계열의 연대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현주의 파트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네. 전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계열 보기에는 이 전쟁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빨리 마무리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장사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라인의 이제 지도자로 펜스 부통령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마지막 보도들을 보니까 언론 플레이 역대급으로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도를 내는 거는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아니고 무슨 계획 속에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진짜 그 보도들이 맞다면 이 두 라인이 백악관에서 싸웠대요. 고성으로 언쟁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제 고성으로 싸웠다. 펜스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빨리 우리는 유가를 떨어뜨리고 중간 선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핵세 장관이 아니야. 조금 더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면 이란이 결국 좀 무릎을 꿇을 거다. 근데 핵세 장관 같은 분들은 이제 시현지 라인으로 봐야 돼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딱 봐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자본주의 라인의 말을 좀 받아들이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렇게 협상하는 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가설이 뭐냐 지금 언급된 두 번째 가설은 전쟁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서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 거다. 트럼프를 다시 한번 왜냐하면 그 협상을 하기로 했다는 그 기사들이 쏟아졌잖아요. 24일 이스라엘 기사들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그 기사들 밑에 있는 댓글들을 보세요. 요즘 이제 AI 시대이다 보니까 다 번역기를 돌리고 볼 수가 네.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했는데 너무 행복했었는데 그때 울었어야 되겠네요. 아니면 트럼프가 우리한테 배신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지금 안 좋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왜냐면 협상 내용이 미국한테는 괜찮아요. 왜냐면 이란이 미국을 그 지역에서 위협을 하지 미국을 백권으로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을 백권을 위협하는 나라는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이란이 그 중동에서 미국을 골치 아프게 만들지 세계적으로 골치 아프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협상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유리한 것들이거든요. 핵 포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협상안을 보니까. 근데 그 협상안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약이에요. 거의 하마스가 공격했던 그 10월 7일 2023년 그 전 단계에 다시 뒤돌아가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나의 말 아니고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난리 났어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짜 실제로 국민들도 이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우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그 10월 7일 공격 있잖아요. 하마스의 공격. 네. 예전에도 중간중간에 공격들이 있었어 이스라엘에서. 근데 많으면 몇 명을 죽었지 10명을 넘은 적이 없었어요 한꺼번에. 처음으로 1200명 사람이 죽었어요 한꺼번에. 2차 대전에 있었던 홀로코스트 다음에 제일 큰 유태인들 상대로 한 폭력 사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이 하마스가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이란이 거기 있는 한 하마스가 사라질 수가 없으니 그러면 이 시작을 끝까지 가자. 물론 같은 보수 계열인데도 어느 정도 좀 약간 큰 배경이 있는 이제 보수 계열 야권 지도자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적당히 하자. 우리는 이미 했어. 이제 마무리하자. 라는 말들을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오래전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군이었기 때문에 알아요. 이스라엘 군의 한계라든가 등등. 근데 아니야. 나테냐후는 나는 중동 정세를 바꿀 거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중간 정도 멈췄어야 되는 거 맞지 않았는가라는 말들이 돌고 있어요, 지금. 물론 몰라요. 또 전쟁이 터지고 이번에 크게 전쟁하고 이란이 크게 다치면 역시 나타니가 맞았다 할 수도 있어요. 모르죠. 왜냐면 모든 것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생각했을 때는 협상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될 가능성이 51%, 1% 더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중동에서는 자신감 있게 이걸 잘 될 거다라는 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 중동에서 이런 웃긴 말이 있어요.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사람들이. 중동에서 균형들이 쉽게 바뀐다. 균형이 바뀐다. 예, 쉽게 바뀐다. 갑자기 지각평등도 심하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튀르키예 사람들이 이 말을 또 수정했어요. 균형이 댕게이거든요. 댕게라는 말을 안 쓰고 옌게라는 말을 썼어요. 옌게는 뭔가요? 댕게는 사모님이에요. 중동에서 사모님들이 너무 쉽게 바뀐다. 오늘 소개했던 사모님이 이 여자인데 내일 왔더니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중동에서 지도자들의 마음이 너무 쉽게 변해요. 진짜 그 수많은 큰 변화가 오로지 한 지도자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어요. 나 한국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병했지 않아요. 나름 이 동양에서는 나름 하나의 좀 약간 균형이 잡힌 거고 아무리 지도자가 크게 변해도 나라들은 크게 안 변해요. 나름 좀 약간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너무 만들어졌어요. 중동에서는 사모님들 자꾸 갑작스럽게 바뀝니다. 아니 근데 미국이 원래 처음에는 핵 우라늄 농축을 미국이나 제3국에 허용하겠다 했는데 약간 말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란 언론에서도 미국 언론에서도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근데 확실한 거 뭐냐면 이 정도 수학적인 공식에 있어서는 합의한 것 같아요. 이란이 얘기한 거 뭐냐면 니네들한테 진짜 제일 필요한 거 뭐야? 핵. 오케이. 핵에 있어서 니네들 원하는 식으로 가자. 근데 니네들이 원하는 식으로 간 만큼 니네들도 나머지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가요. 그리고 미사일 하고 그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 거기에서 언급하지 말자 일단. 미국 보기에는 그래 이란이 그 미사일들은 우리를 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때려봤자 지금 많으면 3,000 너무 오버하면 4,000km이거든요. 그리고 조그만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이 눈에 보여요. 이란의 일체적인 위협이 이스라엘이에요. 미국 아니에요. 말로는 미국을 싫어하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군사력이 이스라엘이에요. 네. 근데 여튼 북한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건 미군이에요. 왜냐하면 남한에 미군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때리는 미사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한 거고. 근데 이란이 지금 중동에서 부딪히는 세력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모든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보기에는 미사일 정도? 그래 어차피 우리를 때릴 생각 아니고 그리고 프록시? 어차피 하마스 헤즈볼라 미국을 와서 뭐라 하지 않잖아요. 중동에서 이스라엘 상대로 싸우죠. 그래서 그런 수학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좀 아니에요. 한 1년 반 전에도 이 가자 전쟁이 진행 중이었는데 가자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라고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중간중간에 미사일을 날렸는데 그때 또 이스라엘이 미국에다가 바둘 맨답에서 후티 반군이 이렇게 미사일 날리는데 무역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맞는데요 해가지고 빨리 군사력을 만들어가지고 후티 반군 상대로 군사작전을 했어요. 1년 반 전에. 근데
후티 반군 애들이 그냥 슬래퍼를 신고 그 저렴한 드론을 산에다가 숨어가지고 때리는데 아무리 예멘을 물파도로 만들어도 후티 애들이 그 예멘에 있는 산에다가 그 드론들로 숨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봐도 여기 답이 없는데 이러다가 우리 하나의 큰 항공모함 맞으면 어떡해? 큰일 나지. 네. 그래서 후티 반군은 합의를 하고 졸수한 거예요. 그 합의를 했을 때 이스라엘이 빠져 있었어요. 니네들 앞으로 이스라엘 때려도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 사실 저는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진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그러한 합의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트럼프 정권 안에는 그런 좀 약간 친이스라엘 라인에 막강하니까 뭐 후티 반군을 냅둬도 이란 정도는 냅두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게 좀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언니 그럼 미국이 많이 양보했네요. 어떻게 보면. 이란 얘기한 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핵을 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미국은 아니 핵은 손 대지 마. 핵 손 대지 마 이거예요. 이란은 한 말이 뭐냐면 이거는 안 된다. 핵을 우리가 손을 댈 수 있게끔 해줘야 돼. 근데 니네들이 핵무기를 싫어하잖아. 그러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 우리는 그 시스템에다가 응할게. 근데 핵을 손 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케이 핵을 만져도 하되 근데 핵 개발을 가지 못하는 시스템 니네들 머릿속에 무슨 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도에 응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핵을 우리한테 넘겨줘. 야 핵을 안 하려면 굳이 니네들한테 줘야 돼. 뭐 러시아도 지금 괜찮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 공식 미국한테 제일 시급한 거를 미국한테 주고 이란한테 제일 시급한 거를 이란한테 주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짓는 거. 근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르죠. 근데 미국의 그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예요? 미국의 공급 과정에서는 그냥 단순히 유태인들의 돈이 많고 이제 미국에서 로비를 잘한다 이것뿐 아니고 미국의 공국을 하고 난 다음에 국제 무역에 들어가는 왜냐면 미국이 일단은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이제 나왔지만 근데 국제적으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내전 이후부터이잖아요. 다른 나라들에다 가고 그 나라들이랑도 좀 약간 교류하고 다음에 무역하고 다음에 자기 물건을 남에다가 팔고 이 내전 이후로부터는 유태인 숫자가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분들도 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미국도 하나의 좀 약간 무역을 잘하는 나라로서 근데 좀 약간 운명이 겹쳐요.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어 볼 거라는 말이 시온주의의 시작인데 그건 1880년대 이후부터이거든요. 근데 이 유럽에 있는 이 시온주의가 커져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 있는 유태인들이 우리한테 도와줄까?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뭐 예를 들면 골다 메이어 그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 시온주의를 위해서 모금 활동을 했었던 누나였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출신 유태인이긴 한데 미국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진짜 미국인처럼 해요. 이 골다 메이르 누구냐면 그 염키푸 전쟁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때는 이제 유태인 디아스포라가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잠재적으로 이스라엘의 동맹국이긴 해요. 근데 그 중에는 미국이 너무나 절대적인 패권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랑 우리는 조금 더 결탁한 관계를 가져야겠다. 특히 그 67년에 있었던 6.1 전쟁 이후로부터는 더 눈에 확실히 보여요. 역시 미국이다. 왜냐면 그 이전에는 미국이 특히 2차 중동 전쟁 때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팀 되고 이집트를 먹었는데 그때 미국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야야야 먹었던 땅 다 토내 철수해 이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도 프랑스도 다 이집트의 땅을 이집트한테 돌려주고 이스라엘이 그때 먹었던 땅들 다 돌려줬어요. 왜냐면 미국이 대놓고 야야 나가 뭐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절대 패권국이네. 중동에서 미국이 느껴지는 것은 50년대 이후부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배팅을 미국한테 해야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히브리어만큼 들리는 언어는 아랍어하고 러시아어예요. 아직도 러시아에서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유태인들이 알리아라고 하거든요. 아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의 뭐 숫자를 너무 과도하게 잡은 분들도 있는데 뭐 많으면 200만 명 사람이 히브리어보다는 러시아어를 잘해요. 그 사람들 덕분에 러시아랑도 아주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오케이 이스라엘은 진미국가고 나토의 협력 나라이거든요. 나토에 있는 모든 시설적인 거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튀르키 안에 있었던 레이더들도 다
이스라엘한테 정보가 가거든요. 그리고 카타르에 있었던 그 군사 기지 아랍 거잖아요. 거기는 정보들도 이스라엘한테 가요. 아주 여섯 가지 진미 국가인데 동시에도 친러시아 국가예요. 오, 되게 네. 복합적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저 러시아랑 친화적인 스탠스 하는 것도 그 이스라엘이 중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아주 재밌는 주제인데 이거는 아직 한국에서 누가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트럼프 일가 사비 쿠시너가 사이가 좋은 랍비하고 그 랍비가 나름 러시아 계통 유태인들 사이에는 힘이 있는 랍비예요. 그리고 그 랍비랑 또 사이가 좋은 그 랍비의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이용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 에르도안이에요. 튀르키예 총리. 이제 나라 같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네트워킹이 국제 정치에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국제 정치에 대해 영향을 미친 거는 기업들이에요. 일단은 기업들은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뭐 예를 들면 54년에 있었던 그 이란에 있었던 쿠데타, 원래 아주 민주주의 절차로 이란에서 보수 후보가 네. 국무총리 돼가지고 정권을 장악을 했는데 무사득 그 무사득을 몰아냈던 거 MI6하고 CIA였거든요. 근데 MI6가 가서 CIA를 설득해요. 원래 이란이랑 미국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MI6 가서 나 이거 혼자 못할 것 같은데 너 좀 도와주면 안 되냐 해가지고 CIA도 알겠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왜 터졌어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무사득 정권 때는 나가리 되니까 그 기업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국제 정치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건 일단은 정당이나 아니면 독재자나 아니면 민주주의다 보니까 그 말고도 기업가들 그리고 종교 공동체들 그리고 사조직 모임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좀 약간 공동체들도 나름 영향을 미쳐요. 그럼 궁금한 게 만약에 미국, 이란이 합의에 이르렀어요. 네.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난리 났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제압을 하냐의 차이거든요. 왜냐면 하지 말라고 하면 이스라엘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매년 미국으로부터 이스라엘에다가 군사 지원이 들어가고요. 미국이 그 군사 지원을 끊으면 이스라엘이 한 내일 망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행정부에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테드 크루즈라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상의원이에요. 네. 기독교인이에요. 유태인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람들 물어봐요. 내일 모레 미국을 지켜야겠다 아니면 이스라엘을 지켜야겠다. 너 누구를 지킬 거냐. 미국을 당연히 서야 되잖아요. 네. 맞죠? 답변이 뭔지 알아요? 성경 보세요. 답변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에 끼치는 어떤 자본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정치적 후원금이 강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유태인들도 미국 유태인들도 있고 오히려 반대 세력을 지원하는 유태인들도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유태인들 많고 기독교 세력도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이다 보니까 투표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제 머릿수 싸움이에요. 근데 선거를 했을 때 돈이 필요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얼굴을 알려야지 사람이 가서 찍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당 안에서 후보로 나올 때는 당원들을 설득해야 돼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선거는 민주주의적인데 이 당에서 후보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민주주의적이진 않아요. 근데 돈이 필요해요. 돈 없으면 미국에서 정치할 수가 없어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럼 돈이 누구한테 있어요? 기업가. 기업가들한테 있는데 그 기업가들 안에서 그러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한쪽짜리 합의문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이스라엘이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일단은 불만을 하는 것들을 제일 크게 압도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불만이 뭐냐? 레바논에서도 정전. 원래 이스라엘이 리타니 강 남쪽으로 완전히 삭스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리타니 강 남쪽에는 시아파들이 살아요. 그 레바논은 사실은 나라 아니에요. 레바논은 하나의 텐트예요. 그 텐트 안에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마룸파, 이제 일종의 기독교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순니파, 네. 시아파 몇 개 이제 이렇게 공동체가 있고 이 공동체는 헌법적으로는 자리를 보장받았어요. 대통령하고 군의 대빵 무조건 마룸파 기독교로 해야 돼. 국무총리는 무조건 순니파, 국회의장은 무조건
시아파. 오. 뭐 이런 식으로 다 배접이 됐어요. 종파별로. 그리고 이 공동체들은 추로 묶어서 살아요. 예를 들면 한국 어디나 가면 기독교하고 불교 신자 비율이 다소 비슷할 거 아니에요. 뭐 부산에 가도 뭐 전라도 가도 강원도 가도 다소 비슷해요. 기독교 무교 그리고 불교 비율이. 레바논은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 동네는 기독교 동네, 이 동네는 이제 시아파 동네. 유일하게 섞인 거는 수도예요. 근데 수도 안에서도 무슨 동은 기독교, 무슨 동은 우와. 시아파. 레바논 갈 일이 있으시면 아주 재밌어요. 동네별로 무장 조직이 있어요. 아직도 무장 조직들이 그 동네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시아파 애들이 레바논에서 어디에 사냐? 레바논 남쪽에 살아요. 근데 레바논 남쪽도 이제 이스라엘 국경이잖아요. 네. 헤즈볼라가 대원을 어딜로부터 모색해요? 레바논 남쪽으로부터 뽑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기에는 레바논 남쪽에 이 시아파 사람들 안 살면 그럼 우리 국경에는 헤즈볼라가 없을 거예요. 여러 번 합의를 했어 사실은. 이제 리타니강 남쪽에는 헤즈볼라 없기로. 헤즈볼라 자기 본사를 나히에라는 동네를 옮겼고 거기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대원을 뽑을 때는 수도에 있는 시아파 숫자가 얼마고 리타니강 남쪽에 있는 시아파 사람이 얼만데 당연히 거기서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군부도 아니고 무장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헤즈볼라 대원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민간인인지가 물음표예요. 그래서 레바논 이스라엘 보기에는 이거 안 되겠다. 이 리타니강 남쪽에 있는 시아파 애들은 여기서 절수를 해야 돼. 딴 데에 가서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 거기는 집들을 다 부셔버리고 있었는데 그 하고 있었는데 지금 멈췄어요. 멈춰야 돼요. 멈췄어요 보다는 멈춰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네. 진짜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네. 뉴스로 볼 때 항상 중동은 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걸 보면 이렇게 심란하다가도 또 삶을 살다가 보면 또 무뎌지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듣기로는 어렸을 때 살던 곳에서 무장투쟁이 일어나서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PKK 있었어요. 네. PKK는 이제 공산주의로 시작을 했지만 다음에 좀 수정하면서 좀 약간 엉건한 사회주의까지 바꿔버렸는데 PKK도 쿠르디스탄 노동당이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군이랑 싸우죠. 근데 싸운다는 말은 시가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요. 아침 일어났는데 빵 사러 갔는데 네. 옆쪽 골목에서 군인들하고 아니면 경찰들하고 PKK 대원들이 싸워요. 와우. 이거 그런 경험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것조차도 무뎌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놀릴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에 배요 그거. 제가 가자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부터 가자라면 저희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요. 눈 앞에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건물들이 보여요. 거기까지 가깝게 갔는데 몇 초에 한 번씩 아니면 1분에 한 번씩 그 뽕빵 이렇게 크게 소리가 들리고 처음엔 전 놀랐는데 좀 시간 흘러가면 적응이 돼요. 무서운 것 같아요. 아 물론 같이 왔던 한국 분들이 뻥빵 할 때는 아이고나 여자 기장용이 무섭죠.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진짜 상상이 안 가는데 근데 이번에 이 전쟁으로 하메네이가 네. 없어졌잖아요.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몰라요. 다 진행 중입니다. 예, 근데 확실한 거는 아들이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물론 대통령 얼마 전에 난 만났다고 했는데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물론 베제스키아는 좀 약간 신뢰가 가는 이란 정치인들 중에 한 명이긴 한데 다른 이란 사람이었으면 제가 안 믿었을 텐데 베제스키아는 좀 나름 신뢰가 가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니까 이란을 지금 끌고 가는 사람들은 너무 뻔해. 이란 혁명 수비대가 긁고 가요. 근데 이 기간이 오래 가면 완전히 군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란 정치가. 원래 이란 정치는 군부화가 아니었어요. 이란 정치는 예전에는 정치인들하고 신학자들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군부의 엠파이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군부가 압도적이에요. 근데 이걸 오래 가면 이것이 디폴트 값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꼬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꼬일 수 있을까요? 군부로 오랫동안 가면 그럼 군부 안에 있었던 장군들끼리 또 이번에 경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전쟁. 더 전쟁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진행 중이에요. 이거 빨리 끝나고 이란이 정상화 안 되면 전쟁 이전에 있었던 사회 질서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란이 더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란 군부는 핵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의 어떤 스탠스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하마네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이란에서는 하마네이의 이름으로 나왔던 파트와가 있어요. 파트와에는 핵 개발은
하람이다 나와 있어요. 하람은 무슬림들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돼지고기 먹는 걸로. 네. 그래서 아무리 혁명 수비대 애들 중에서는 핵 개발을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만이 그런 거를 발표했는데 핵 개발하는 것도 이렇게 3명이 몰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필요해요. 건물도 지워야 되고 그쵸. 거기서 네. 연구원들도 뭘 해야 되고 이제 3명이 몰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핵 개발이. 그래서 하만이 그러한 법령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하메네이가 왜 그런 법령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건 이제 2가지 해설이 있어요. 일단은 이란 신정체제 해설을 들으면 이렇게 대량으로 사람 죽이는 건 이슬람 율법에 안 맞지. 이거는 이란 신정체제의 해설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의 해설이 뭐냐면 이란이 어차피 핵을 가져봤자 누구한테 쓸 거예요? 쓸데가 없죠. 쓸 데가 없어요. 북한처럼 신정체제가 북한 체제처럼 흔들린 체제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신정체제를 만들어줬던 그 역사적 흐름이 있어요. 핵이 필요 없어요, 이란한테. 사실상. 그리고 예를 들면 내일 모레 이스라엘이랑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어차피 그 앞에 있었던 나라예요. 네. 이란 땅이 너무 커요. 그래 핵까지 쏘봐 우리는 한번 붙어보자 하면 이란의 땅이 너무 크니까 이란이 그렇게 좀 약간 이스라엘의 핵에 대한 그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나는 핵만큼 강력한 극초음속 미사일만 개발하면 그 이스라엘이랑 대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했느냐 그동안. 이걸 해야지 미국이 혁명 이후로부터 있었던 경제 제재를 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북한이랑 협상을 했을 때 개발하면서 무기까지 가지. 무기까지 가면 이란이 그러면 완전히 고립이 돼요. 북한이 돼버려요. 이란이 고립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대놓고 핵 개발 안 했어요. 핵을 가지고 권총축을 했지? 근데 핵이랑 관련된 것들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서 너무나 그러니까 북한만큼의 경제 제재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란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북한만큼 고립되면 안 되니까 굳이 그때 이 핵 개발을 왜 해야 되냐. 물론 이번 계기로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법령을 썼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쵸. 무시타바 하만이 아빠가 잘못했는데 제가 새로운 거 하겠습니다. 핵 개발하는 거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도 뭐 이런 식으로 내면 그럼 끝이에요. 모르죠. 고농축이 곧 핵 개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완전히 그 몇 퍼센티지가 있거든요. 이란이 자꾸 야 우리 지금 5%야 아직도 우리랑 협상 안 해? 그럼 10%야 아직도 협상 안 해? 야 20% 간다? 야 60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핵무기를 하려면 90% 넘겨야 돼요. 지금 이란 제 알기로는 60%예요. 권총축 비율이. 그러면 핵을 포기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해서 차라리 경제적인 그 이득을 얻고 그거를 권력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가져가고 권력뿐만 아니고 수많은 나라에 있었던 대리 세력도 키우고 중동에서 백공 국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돈줄이 필요하다. 네. 그럼 미국이 이번에 그 정권을 교체하려고 했던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다시 신정일치 사회로 그냥 복귀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미 그래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지금 군력도 다 낭비되고 군사력도 그러게요. 뭘 얻은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가 너무 화가 나요. 와, 이건 진짜 너무 쓸데없이 들어간 거 아니야? 하메네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리고 트럼프도 그 얘기도 했어요. 쿠르드 애들이 중간에 무기를 먹어가지고 이란 국민이 일어나진 않았다. 이 말 하셨는데 제 보기엔 트럼프한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란에 있는 반정부 세력한테 무기를 보냈는데 중간에 쿠르드 애들이 그걸 빼돌린 거예요? 내일 모레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모르니까 미국이 자꾸 이렇게 도와줬다가 빠지잖아요. 그럼 이 무기들이 일단 중동에서 사모님들이 자꾸 바뀝니다. 와 어렵다. 그래서 중동은 진짜 보면 그 책이 꼭 나와야 되는 게 왜 싸우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들어오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 나라만의 또 그 지역만의 개념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보세요. 6주 전에는 이란이 반정부 세력을 제압한다고 해서 공식적인 숫자로 4,000명 반정부 세력이 얘기하는 숫자는 3만 명. 제 개인적인 생각엔 한 10,000명 정도 사람을 죽였어요. 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미국이 조금만 건들리면 미국이 그러면 이제 왔네 해가지고 그동안 밖에 안 나갔던 반정부 세력들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란이 그때 많이 제압을 한 거예요. 무기들 많이 더 발견됐고 등등등. 그래서 안 됐죠. 미국이 개입을 했었다면 하메네이는 그 반정부 시위 도질 때 죽였어야 돼요. 그때 죽였으면 진짜 이란에서 신정 제재가 무너뜨릴 수도 있었어요. 아니
진짜 그럼 미국은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가끔씩 그럴 수도 있어요. 어디에 백전 백승 어디 있어요? 또 이후에는 어떻게 또 발현이 될지 물론 미국이 지금 이란을 시리아하고 이라크 같은 분위기에 넣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라크는 쿠베이트에 들어갔는데 미국이 와서 쿠베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사담 후세인을 쫓아냈잖아요. 이제 92년이에요. 근데 2003년에 약 12년 이후에 사담 후세인 나가게 됐죠. 또 미국이 자기 동맹국들을 통해서 반미 정권, 아사드 정권,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에서 거기 반정부 세력에 대고 무기를 줘가지고 2011년에 시작이 됐어요. 시리아 내전. 2024년쯤 제 앙골라 있었어요 그때. 그때 아사드 정권 무너졌어요. 지금 이란이 신전 체제가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구간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여기부터 이란의 몫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란 안에다가 체포 현장에 있었던 반정부 세력들이 왔어요. 네. 나는 나의 조국을 지키겠다. 이란도 지금 그 중에서 래퍼 한 명 말고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란이 이번 사건을 하나의 계기로 받아들여가지고 나름 이 신정체제 안에서 마치 예전에 땡샤오핑이 했던 그 개혁 개방 같은 것들을 조금 네. 하면 이란의 이 신정체제가 연장될 거예요. 근데 이런 꼰대질을 계속하면 이미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어도 매일매일 하락세였어요. 근데 미국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미 미국 보기에는 오케이 뭐 애들이 언제가 나가랴 뭐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돼. 왜냐면 그 경제 제재가 너무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란에다가. 근데 이스라엘한테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빨리 가능하면 이란을 빨리 쳐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전쟁이 없었다면 언젠가 한 반정부 시위에서 무너뜨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실패네요, 이번에도. 그렇죠. 뭐 이스라엘 언론에서 그게 자주 많이 나와요. 아이고. 우린 다시 한번 옥토버 7 이전 단계로 왔다고. 이스라엘에 있는 보수 언론사들에서 나왔던 논평들이에요. 그럼 이번 전쟁으로 가장 수혜를 본 나라가 있을까요? 파키스탄. 파키스탄요? 엄청나게 수혜를 받잖아요. 중재를 했으니까. 다시 국제 위에 오르게 됐고. 근데 왜 파키스탄이 중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란이 이제 하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진짜 군사 작전이 거질 거란 얘기가 나왔고 미국이 이제 육군까지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맞아요. 혼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처럼 들어가야 되고 이라크처럼 들어가야 되고 무슨 말이냐면 중앙 정부랑 사이가 안 좋은 소수민족들이랑 연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란에서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달려 들어올 소수민족들 누구냐? 쿠르드 애들? 그쵸. 그 중 하나고 그리고 하나는 파키스탄 국경에 있었던 말루지 애들. 말루지 애들은 종파도 순니파예요. 근데 원래 이란하고 파키스탄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둘이 싸운 적도 있고 그리고 시아파 순니파 대결이 거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란이 파키스탄 안에 시아파 애들을 또 이렇게 건들리면서 간섭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둘이 치고받고 싸워도 결론적으로는 합의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 있어요. 말루지 애들의 독립운동. 왜냐면 말루지 애들의 동네는 파는 이란이 있고 파는 파키스탄이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보기에는 딱 봐도 미국이 진짜 육군으로 도입하고 이라크처럼 아프가니스탄처럼 이란에 들어가면 말루지 애들한테 무기를 줄 거 아니에요. 얘네들 와서 도와주라. 네. 그럼 이란 쪽에 있는 말루지 애들만 들고 일어나고 파키스탄 쪽에 있는 말루지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파키스탄 전쟁 빨리 끝내야 돼.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 반대가 끌어당긴 나라가 있어서 사우디. 사우디하고 파키스탄 관계는 좀 좋아요. 일단은 사우디에서 몇백만 명 파키스탄 사람 살아요. 노동자로.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전쟁들 때문에 또 사우디가 눈치를 챈 거예요. 내일 모레 이스라엘이랑 우리가 꼬이면 미국이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몇 년 전에 파키스탄이랑 군사협정을 맺었어요. 누가 나를 핵으로 협박을 하면 넌 너의 핵 나한테 좀 빌려줘. 그런 식으로 이미 파키스탄이 사우디 군을 많이 훈련시켜요. 사우디 군 안에 있는 파키스탄 군인들 장교들 많아요. 그런 식으로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도 좀 약간 많이 밀어붙이고 파키스탄의 내부적으로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데 들어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게임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저 회복은 좀 될까요? 누가 사인을 찍어야 돼. 저 사인을 보지 않는 한 그 누구한테도 안 믿어요. 사인했다 치고 나중에 유가가 좀 떨어질까요? 아니 사인 치면 무조건 유가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져요. 네. 제가 전쟁 나왔을 때 얘기했거든요. JTBC에 나와서 석유 많이 사세요. 그때는 석유 리터당 1,600원 때쯤이었어요. 1,600원 알 때들도 있었고 네. 지금 2,000원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유가는 한 번 꼬이면 빨리 마무리 됐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패들이 갈 때는
이거 보험 처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란이 풀어줬다고 해요. 근데 보험회사들이 보험 처리 안 하면 배가 안 가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엄청 비싸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비싸게 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유가에다가 영향 미치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전쟁이 완전 끝나고 이제 그 보험회사들이 보험 처리를 전쟁 이전 단계에 있었던 가격으로 하게 되면 유가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이란이 미국한테 바라는 건 뭐예요? 중동에서 좀 빠져. 아. 너 가서 좀 중국이나 좀 해. 대만이나 좀 뭐 해. 대만 그렇게 냅둘 거야? 궁금한 게 미국은 왜 이렇게 중동 문제에 이렇게 관여하는 이스라엘. 거예요? 그리고 다 이스라엘? 페트로달러. 네. 아, 이 두 가지가 페트로달러. 있습니다. 그걸 장악하려고. 이미 장악된 상황이에요. 냅두면 안 돼요. 지금 모든 유가 시장이 달러로 인해서 지금 돌고 있는데 네. 진짜 여기 달러로 벗어났다? 그럼 미국의 핵 갖고 있었던 핵들이 다 소진됐다는 수준이에요, 거의. 미국이 오로지 군사력으로 백공국 아니에요. 미국이 동시에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에다가 여기 있는 우리 은행을 통해서 돈을 보냈다고 칩시다. 송금한다고 칩시다. 어떤 제도로 보낸지 아세요? 스위프트 그렇죠. 코드 받아서 스위프트포드. 네. 스위프트포드의 본사는 어딘지 아세요? 스위스? 제가 알기로는 벨기에예요. 오. 근데 사실상 돈이 뉴욕에 가요. 여기 한국에 있는 돈을 일본에 보내려면 돈이 일단 뉴욕에 가서 뉴욕에서 일본에 갑니다. 옆 나라인데도. 세계 경제 시스템이 미국의 그 컨트롤 하에 있어요. 왜 지금 중국이 대놓고 그렇게 러시아랑 뭘 하지 못해요? 지금 러시아 소기가 헐값인데 중국이 그걸 받아가지고 네. 조금만 1%만 가격을 올려도 좀 뿌리고 팔 수가 있는데 그걸 왜 못해요? 그걸 하다가 걸리면 중국 은행들이 쫓겨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러시아가 그래요. 러시아 은행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러시아 은행에다가 우리 돈을 입금 못해요. 맞아요. 중국이 그걸 보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페트로달러도 지금 그럼 위협받는 이유가 중국하고 위안화? 러시아, 아, 러시아. 루블하고 위안화. 아. 그래서 그걸 지켜줘야 돼. 중동 아랍에 있었던 국가들의 이제 화폐들이 있잖아요. 뭐 디르함, 리알, 네, 맞죠? 네. 이거 다 달러 고정 환율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 미국이 사실은 그 지역을 떠난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보이지 않게끔 그 동네에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미국도 중동 문제에 개입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개입해야죠. 개입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중국이 이 정도로 미국을 위협하진 않았잖아요. 한 10년, 2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4년, 2006년, 2005년. 미국에게는 중국이라는 뭔가 있었어요. 러시아였지. 왜냐면 이제 조지아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할까. 아니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또 우리 진미 정권 세워서 뭐 이거였지. 중국에 대해서 뭘 없었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이 중동에다가 팔을 뺐더니 뭐야, 중국이 그 사이에 너무 커졌네. 왜 지금 중국도 미국의 그 백공국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를 건들리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전기차. 한국에서 많이 안 보이지. 중앙아시아 한번 가보세요. 동남아 가보세요. AI도 지금 미국을 앞지르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중동이 앞으로 이렇게 항상 전쟁이나 이런 갈등의 우려가 앞으로 이렇게 얼마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한 100년? 뭐 아니면 10년? 아니, 중동이 지금 질서가 자연스러운 질서가 아니라서 문제가 계속 될 거예요. 이건 미국의 튀르키예 대사이자 중동 특사인 토마스 바락도 그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제 레바논계 미국인이거든요. 마롱파 기독교계인데 그분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중동에서 지금 병화가 없는 이유는 1차 대전 체계라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1차 대전 체계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만들었던 체계예요. 근데 현장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레바논. 자, 우리 레바논 얘기 방금 전에 많이 했잖아요. 네. 원래 오스만 제국이 레바논을 기독교하고 누르주파 행정구역을 만들었었고 그걸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오스만 제국 때 레바논이라는 동네는 무슬림이 없었던 동네예요. 그냥 기독교하고 누르주파예요. 근데 프랑스가 이제 1차 대전 때 와서 먹었잖아요. 그 시리아하고 레바논은. 나갈 때는 혼자서 부족할 것 같은데 잠깐만 조금 순위파하고 시아파로 붙여가지고 근데 또 기독교인들 51%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레바논 만들자. 야, 너 누구야? 너 유럽 사람이야? 이 동네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 나름 이 동네를 그동안 관리했던 나라가 있는데 좀 노하우 있어. 그걸 좀 보고 만들어라. 지금 레바논이 왜 이렇게 개판이에요? 레바논을 프랑스가 개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 있던 웬만한 큰 나라들의 국경이 자연스러운 국경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아니면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원래 오사카 우리 건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요. 원래 군산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 거였는데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도 없죠. 네. 이 동양에 있는 국경들이 너무 정통성이 있어요. 오래됐죠. 네. 동양에서는 사모님들 안 바뀌어요. 어, 중동에서는 사모님들 바뀝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도 똑같잖아요. 그치. 선으로 가버려가지고.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정통성이 없어요. 근데 중동생 몇 개 나라에 정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통성이 있는 나라들하고 정통성이 없는 나라들이 한 판에 같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예전 오스만 제국이었고 예. 페르시아는 이제 페르시아였고 아, 있죠. 이집트도 나름 좀 약간 뭔가가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유태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네. 나머지 나라들은 예전 나라 아니었어요. 시리아는 오스만 제국의 지자체 이름이에요. 나라 아니에요. 시리아인, 시리아 민족이라는 민족 없어요. 다 아랍 사람이에요. 그거 아세요? 58년부터 61년까지는 시리아하고 이집트는 동일했어요. 오. 마치 남북한 통일처럼. 야, 우리 다 아랍 사람인데 뭐하러 이렇게 나라가 많아? 일단 우리끼리 통일하자. 다음에 다른 아랍 사람들 붙이겠지. 잘했네. 근데 이집트는 너무 갑질했어요. 시리아대가. 그래서 시리아인들은 다시. 빡이 쳐가지고 빠졌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공식명이 이집트였다가 합병을 하니까 그냥 그 아랍 공화국으로 바꿨어요. 아, 이름을. 왜냐면 합친 거잖아요. 네. 근데 시리아가 빠지니까 다시 언제 들어오겠지 아니면 다른 아랍 국가가 오겠지 해서 그 명칭을 유지했다가 다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이집트 그 국호로 다시 바꿨어 이집트로. 정말 공부를 이렇게 좀 주목받는 시기에는 중동 공부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너무 좋은 기회죠, 지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알파벳 시식램프를 너무 좋아요. 그럼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아, 너무 좋아요. 예. 예. 왜냐면 이때 공부해두고 나야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요새 왜 싸우는 거야? 맞아요. 시작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지금 좀 알아두면 그런 네. 흐름에서 또 이런 싸움이 일어났구나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정말 바쁜 시간 내죠. 원래 좀 맞아요. 오전에 먼 데서 강의하다가 네. 여기 오기 위해서 안동에서 왔어요. 운전을 여기까지 직접 또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